자, 근본 시간에는 6.25 전쟁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체를 개관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6.25에 대한 어떤 그 지나간 자례적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순으로 살펴보면서 6.25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이나 수행 방식, 그 종결 모양이나 상태 면에서 양면성을 띤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전의 그 안과 겉과 같이 서로 그 제한전쟁이면서 총력전쟁이고 국지전이면서 또 전면전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격면에서 우선 보면은 국제 여러 나라들이 참석한 국제전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즉 김일성이 남북을 무료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현실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의 이념 전쟁이었고, 이게 서로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 수행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면전이었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는 동남아 일부에서 일어난 국지전이었어요. 그다음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시대의 그 전쟁이었고, 이제 재래식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제한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이 제한 전쟁의 의미에는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해 갈 수 있었지만 또 그 전진 한계선을 걷고 그 제대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은 제한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한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온 국민이 다 드러나서 싸워야 됐던 총력전이었어요. 또한 시대가 이제 현대니까 현대전이었죠. 그다음에 그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로 싸운 재래식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총 67개국이 지원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 기네스북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16개국이 파병을 했죠. 전투병력을 파병을 했고 의무 지원을 했던 나라가 5개국. 그럼 21개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자를 지원했던 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헝가리까지 40개국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그 전후 복구 사업에 지원한 6개국을 포함하면은 총 67개국이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파병을 했거나 의무 지원했거나 물자를 지원하고 또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원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300만이 넘는 억울한 그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남긴 전쟁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내의 동족 내분이 동서의 냉전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6.25 전쟁은 왜 발발했느냐? 김일성의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다음에 스탈린은 이제 동구 적화를 전부 동구 유럽을 적화했고 나아가서 이제 이 세계를 적화하겠다고 하는 세계 적화의 전략이 맞아떨어서 발발한 전쟁이에요. 따라서 그 우리는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의 영향을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총 3년 1개월간 전쟁이 있었고, 결국 휴전으로 3파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이것은 남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먼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익적이고 반공적인 국가 질서가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좌우익이 나누어 쌓였습니다만, 그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 싸우는 그 가운데에 온건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의 어떤 그 중간 노선을 택하면서 협상을 하고자 추구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대부분 스스로 월북한 사람도 있고 납북도 있고 죽임을 다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 사회에는 우익적이고 반공적 정치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친미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 관계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구원을 해줬기 때문에 점차 친미적 외교 노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국제 유엔군의 이제 어떤 참전 때문에 국제 연합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게 되는,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연합을 대상으로 한 어떤 외교를 중시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쳤죠. 그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엔이 경제 원조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후에 폐허 상태에서 복구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초기에는 소비재 경공업 우선의 공업화가 이렇게 이제 추진되면서 공업이 대외 의존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농업이 침체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 발발 시에 우리는 6만 5천 명 규모의 육군이었는데 휴전 직후에 65만 5천 명으로 군대가 확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 발발 당시에는 미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휴전 협정을 승인해 주는 대신, 승인이 아니죠. 용인, 이제 반대 대응을 많이 했는데, 그걸 안 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주라 해갖고서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미국이 주둔하게 되고 미국의 지원이, 유사시 지원이 체계화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그런 전쟁 대비를 해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참혹한 현실을 겪으면서 국방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는 국시를 반공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이것이 역효과로 권위주의나 독재주의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왔죠. 하지만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 반공이 어떤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남침 도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안보가 안정된 가운데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반공이 국가 안보에 기여한 그런 공헌한 사실들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참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북한 공산체하에서 살기 어렵다고 전부 남한으로 그 끝도 없이 이어져 내려온 민족의 대이동, 특히 그 흥남부두 철수작전 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일사후퇴 때 뭐 이런 거 볼 때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들이 가서 어디 그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전부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집중이 됐어요. 처음에는 부산으로 전부 집중이 됐다가 다음에 이제 뭐 서울 수복하거나 서울로 탁 몰려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망률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저하고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고아, 전쟁 미망인, 상위 군인, 호누라 등의 어떤 문제를 낳기도 했어요. 그 여러분들 상위 군경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팔다리 다쳐갖고 그 집집마다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런 상위 군경들이 많았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오면은 겁났어요. 막 그 팔 없는데 거기다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하고 나타나 봐요. 겁나지. 여하튼 그 이런 그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인제 국내가 인제 불안하게 되니까 해외로 유학을 많이 가게 돼서 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하튼 6.25를 통해서 그 한국의 학문도 기술도 예술도 뭐 전부 다 인제 또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은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 6.25를 소재로 해서 인제 문학 작품들이 또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어 이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이 문학이 어떤 그 일반화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6.25 전쟁은 어떤 사회 문제로부터 이 문학 예술 부분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이 심대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은 점차 잊혀져 있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6.25에 대한 어떤 그 피해는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피해는 상당히 그 통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자, 우선 살펴보죠. 6.25 전쟁은 유엔 회원국 중 21개국이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6개 국가에서 전투부대, 5개 국가에서 의료 지원을 직접 파견을 했고 또 40여 개 국가에서 물자 지원과 그다음에 전후 복구 지원해서 총 67개국이 지원했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지원한 국제사회 지원을 받은 그6.25 한국 전쟁은 3년 1개월간 한반도 전체를 폐허하면서 참전한 외국 군부터 어떤 민간인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군 및 그 유엔군의 인명 피해입니다. 한국군은 62만 명이 죽었고 미군은 13만 명이 죽었으며 영국군은 4천 명, 터키는 3천 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77만 명의 군인이 죽었죠. 근데 한국군 62만 명에는 이것이 이제 군적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지 군적이 없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요걸 이제 군인들 피해가 이렇게 한국군 및 유엔군 해서 77만 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럼 민간인 피해는 얼마일까? 이거 봐야죠.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지금 77만 명이 이 남한 땅에서 죽었는데 남한 땅에서 그럼 민간인 얼마나 죽었을까? 자, 보세요. 이 공식 통계로 나온 것이 이제 그 24만 명이 사망했고 12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건 잡혀서 죽은 거죠. 뭐 대전에서는 막 바닥에 깔아 놓고 막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호응 안 한다고. 근데 부상 8만 명이 납치 북으로 끌려갔어요. 30만 명이 행방불명. 행방불명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도합 96만 명이 지금 인명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지만 뭐 여러 이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약 2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거나 부상 등 피해자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200만이라고 하는 수치에는 이 위와 같이 행방불명 같이 이 남한으로 이렇게 또 피난 나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는 약 200만이었다. 아니 300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북한 합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약 300만 민간인 피해. 그러면 북한군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북한군은 총 사망 부상 그다음에 비전투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투 간의 손실이 아닌 이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막 이런 것들 뭐 이것이 이제 17만 실종되거나 포로 요건 뭐 10만 해서 총 북한군 인명 피해는 79만 1000명이에요. 79만 1000명. 그럼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의 인명 피해는 얼마였을까? 그래서 13만 5천에 20만 8천에 실종 2만 5천 사망 이렇게 하는데 이 중공군 피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97만 2,60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는 뭐 2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중공군의 인명 피해는 엄청나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선뜻 얼마다하고 내세우기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물질적 피해를 볼 때 우리 그 정부 건물의 거의 그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한번 뺏겼다가 또 수복했다가 또 뺏겼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건물 뭐 한양 500년 조선의 그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다 모여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그 서울 사람들의 생활 터전 이런 어떤 재산들이 다 파괴됐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이 전통 문화재 서울적인 어떤 그런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소실되고 또 행방불명되는 뭐 그런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민간가옥, 학교, 의료기관, 행정기관 해서 전반적으로 이 기반 시설이 그 22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돈으로 하면은 더 엄청나겠죠. 근데 이러한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면은 이 물질적 피해는 이 60년 전 1950년에 일어났던 전쟁의 몇십 배 피해가 예상될 것이다 하고 이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주국방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일으킨다면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체절명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동시 전투 체제의 확립. 왜 전후방 동시 전투 체제를 확립해야 되느냐? 북한군의 전략 전술은 전방에서 치면서 바로 후방을 특수작전 부대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한 내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좌익 그 세력들에 의해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후방 동시 전투 체계, 전후방 동시에 이 안보에 대한 전투를 하는 그런 전후방 동시 전투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확립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 전투 수행 능력을 훈련시키면서 향상시키면서 전투 기량을 연마해서 완벽한 자주 국방 태세를 확립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입체적인 조기 경보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그 적의 이 핵을 가지고 있고 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WMD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공격하겠다고 하는 징후를 사전에 파악을 한다면 그게 바로 조기 경보 체제입니다. 그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 탐지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위해서 조기 경보 체제를 반드시 확립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연합, 그러니까 외국 군대와 그다음에 민관군 모두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조기 경보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 왜 민관군 연합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위성을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 위성의 정찰기를 띄워놓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지삼 요것이 이제 이 한 번에 뭐 900개의 표적까지 뭐 추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공중에서 탐지하는 이런 적의 사전 WMD나 핵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전부 외국 연합 그러니까 미일 한미일 연합 그 외에 민광군이 입체된 과학적인 조기 정보 체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방에서 이 철책 장관 지키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현대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합동작전 능력이 요구됩니다. 현대전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쟁 절대 혼자 못합니다. 전쟁하면 석유 떨어지면 석유 안 팔면 끝나요. 석유 없으면은. 그 원래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는 석유 팔도록 또 뭐 되어 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현대전에 대비한 외교 체제를 강구해 놓고 있으면서 연합 및 합동작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국 군대와 같이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고 합동작전이라고 것은 외국 군대와 함께하는 작전이고 협동작전은 육해 공군이 하는 작전이 협동작전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합 및 합동작전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평소부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작전 능력을 구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미국 유태기 정찰기 이런 어떤 미군의 자산이 없으면 우리가 조기 경보를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화학 무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화생방 무기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 국방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첨단 국방 태세를. 또한 그 과거 6.25에서 우리는 그 북한의 불법 난집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강한 애국심과 반공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반공사상 플러스해서 투철한 그 어떤 정신정력과 그 국민 화합을 통한 총력 안보 체제가 되어야만이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쟁 억제입니다. 그래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력 신장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계전쟁사를 마지막에 한 1-2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전쟁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전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전쟁사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어떤 그 지리적 배경 이런 걸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13주차 1교시 고생하셨습니다.